오늘 우리는 숫자로만 스쳐 지나가던 돈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지갑 속에는 없지만 뉴스와 일상 곳곳에서 늘 등장하는 화폐, 바로 달러입니다. 이 이야기는 환율을 예측하거나 경제 용어를 외우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금으로 보증되던 시절부터 전쟁과 협약을 거쳐 달러가 어떻게 세계의 기준이 되었는지를 차분히 따라가는 기록입니다. 금태환제와 브레튼우즈 협약, 그리고 플라자 합의로 이어진 선택들이 오늘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러의 역사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화폐 이전의 시대. 지금 우리는 종이로 된 돈이나 화면 속 숫자를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돈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종이는 찢어질 수 있고 불에 타며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돈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답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19세기까지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질서는 금태환제라 불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제도에서 지폐는 진짜 돈이 아니라 언제든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은행은 종이를 받아주는 대신 그 종이가 가리키는 만큼의 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금을 믿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국가는 보유한 금보다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없었고 약속을 쉽게 늘릴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화폐의 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래에서도 신뢰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성은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금은 쉽게 늘어나지 않았고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는 빠르게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은행으로 몰려가 금을 요구했고 금이 부족해지는 순간 약속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화폐를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체가 있는 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불신이 오히려 화폐 질서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돈이 마음대로 늘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마지막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화폐는 국가의 힘보다 자연이 허락한 한계에 더 가까웠습니다. 왕이나 정부조차 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큰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돈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으며 큰 위기 앞에서는 쉽게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오래된 질서가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와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약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으로만 유지되던 화폐의 시대는 그렇게 서서히 균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2장 금보다 빠른 전쟁. 금태환제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비교적 잘 작동했습니다. 돈은 천천히 늘어났고 국가는 가진 금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도 참고 기다릴 수 있었고 경제는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는 전쟁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렸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시작되었고 요구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병사를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식량과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는 즉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를 금이 따라갈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금은 땅속에서 캐내야 했고 정제와 이동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쟁은 하루 단위로 돈을 요구했지만
금은 몇 년을 기다려야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간극 앞에서 각국 정부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많은 나라들은 더 이상 금태환제의 규칙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약속보다 생존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 국가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지폐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중단하고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되었지만 그 영향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돈의 양이 빠르게 늘어나자 물가는 상승했고 사람들은 지폐의 가치를 이전처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부는 전쟁을 멈출 수 없었고 돈을 찍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폐의 성격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금이라는 실체에 묶여있는 약속이 아니라 국가가 유지되는 한 유효한 수단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한번 늘어난 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금은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질서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계는 이미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이 변화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규모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필요한 자금 또한 국가의 금 보유량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태환제를 유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국가들은 대규모로 돈을 발행했고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는 막대한 부채와 혼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만큼은 예외에 가까웠습니다. 전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입었고 세계 금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세계는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과거처럼 금의 모든 것을 맡길 수도 없었고 아무 기준 없는 혼란을 그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금태환제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게 됩니다. 금이 더 이상 중심이 될 수 없다면 그 자리는 무엇이 대신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곧 달러가 무대의 중심으로 나서게 계기가 됩니다. 3장 브레튼우즈 협약. 두 번의 세계대전은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시들은 무너졌고 산업은 멈췄으며 사람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남은 것은 승리의 기쁨보다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었습니다. 특히 경제는 심각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화폐 가치는 제각각이었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 동안 찍어낸 돈은 넘쳐났고 금은 이미 화폐의 중심에서 멀어진 뒤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공통의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1944년 전쟁이 아직 끝나기 전이었지만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한 작은 도시로 모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브레튼우즈였습니다. 총성과 포성이 멀리서 들리던 시기였지만 회의장 안에서는 전후 세계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국이 고민한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통할 수 있는, 모두가 따를 수 있는 화폐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나라가 제각각 움직이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심에 선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입었고 세계 금 보유량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장과 산업시설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전쟁 물자를 공급하며 경제력은 오히려 더 커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미국의 달러는 자연스럽게 신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각국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이 더 이상 모든 화폐를 직접 떠받칠 수 없다면 금과 가장 가까이 있는 화폐를 중심에 두자는 선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브레튼우즈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서 각국은 새로운 규칙에 합의합니다. 달러만이 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는 화폐가 되고 다른 나라의 화폐는 달러의 가치를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은 여전히 기준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역할은 달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같은 기구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후 세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달러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러는 더 이상 미국 안에서만 쓰이는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거래의 기준이 되었고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나라들은 무역을 할 때 달러를 필요로 했고 외환을 쌓을 때도 달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곧 경제적 안정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혼란 속에서 선택된 현실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아니었지만 전쟁 직후의 세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달러를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달러의 움직임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한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체제 또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4장 닉슨 쇼크. 브레튼우즈 체제는 한동안 세계를 안정시켰습니다.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 달러는 신뢰의 기준이 되었고 각국은 그 질서 안에서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는 금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고리는 화폐에 대한 불안을 잠시 잠재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국제 거래를 할 수 있었고 국가들은 예측 가능한 질서 속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체제가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달러가 늘어나는 속도와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 사이에 점점 큰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중심 화폐를 공급하는 나라였지만 동시에 전쟁과 복지, 해외 개입으로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달러는 세계 곳곳으로 흘러갔지만 그만큼의 금이 함께 늘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문제는 없었지만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금은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신뢰를 떠받치던 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971년 여름 미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결정은 갑작스럽게 발표되었고 세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선언으로 달러와 금을 연결하던 마지막 고리는 공식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달러는 금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와 힘에 의해 유지되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화폐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실체와 연결되지 않았고 국가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꼈지만
세계는 이미 달러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금과의 약속이 사라졌음에도 달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향력은 더 넓어졌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세계는 변동환율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화폐 가치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환율은 새로운 불안 요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달러는 완전히 자유로운 신용화폐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달러의 가치는 금의 무게가 아니라 미국 경제와 세계 질서에 대한 신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달러는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섭니다. 세계의 자본이 모이고 흘러가는 중심이 되었고, 각국의 경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이 사라진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남았습니다. 신뢰,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이미 형성된 질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달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체제 또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러가 너무 강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5장 강달러 시대. 금과의 연결이 끊어진 뒤에도 달러는 중심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세계를 빠르게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변동환율 체제 속에서 달러는 시장의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은 한동안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달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미국은 높은 금리를 유지했고, 전 세계의 자본은 더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곳을 찾아 달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강한 달러는 미국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자본은 넘쳐났고, 달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다른 곳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질수록 미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은 비싸졌고,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일본과 서독의 제품이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무역 적자는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성장은 미국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약한 엔화는 이 흐름을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미국의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제조업 종사자들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강한 달러는 더 이상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시장에만 맡겨진 결과가 미국 산업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이미 세계의 기준이 되어 있었고, 미국 혼자서 방향을 바꾸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환율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와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새로운 방식을 택합니다.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동맹국들과 함께 방향을 조정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일본과 서독, 프랑스와 영국은 모두 달러 중심 질서의 중요한 구성원이었고, 이 나라들의 협력이 없이는 어떤 변화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서로 깊게 얽혀 있었고, 한 나라의 선택은 곧 다른 나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율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충돌 대신 합의를 통해 흐름을 바꾸는 방식이 선택되었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율 조정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시도였습니다. 강해진 달러가 만든 불균형을 완화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는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앞두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쟁도 금도 아닌 협상과 합의를 통해 질서를 조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결과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의 경제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달러가 너무 강해졌던 이 시기는 곧 하나의 합의로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6장 플라자 합의. 1985년 가을 뉴욕의 한 호텔에 주요 국가들이 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회의처럼 보였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곳은 플라자 호텔이었고 참석한 나라는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이었습니다. 모두 달러 중심 질서의 핵심에 서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인 충돌 대신 같은 방안에서 방향을 맞추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회의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너무 강해진 달러가 세계 경제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습니다. 달러가 강한 상태가 계속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 커지고 일본과 서독의 수출 의존 구조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불균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방향은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는 시장에 맡겨진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환율의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후 각국은 외환 시장에 개입하며 합의된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달러는 점차 약세로 돌아섰고 일본의 엔화는 빠른 속도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환율의 방향이 눈에 띄게 바뀌게 된 것이죠. 엔화 절상은 일본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자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해졌고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온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리했던 환율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소로 바뀐 것입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는 불안이 퍼졌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수출이 둔화된다면 내수와 투자를 살려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금리는 낮아졌고 돈은 이전보다 훨씬 쉽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은 낮은 이자를 이용해 자금을 빌렸고 그 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산 가격은 상승했고 경제는 겉보기에는 다시 활력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은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자산 가격은 실제 가치보다 빠르게 올라갔고 기대와 낙관이 현실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로 시작된 환율 변화는 일본 경제의 구조를 흔들었고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택은 또 다른 위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협력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달러 중심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남긴 결과는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숨을 돌렸고 일본은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같은 결정이 서로 다른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화폐의 가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선택과 국제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플라자 호텔에서 정해진 방향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었고 그 여파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달러의 힘이 조정된 이 순간은 통화가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7장 일본의 잃어버린 시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활기를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엔화가 강해지면서 수출이 흔들렸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이 선택한 완화 정책은 시장에 빠르게 돈을 공급했습니다. 금리는 낮아졌고 자금은 이전보다 훨씬 쉽게 빌릴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늘렸고 개인들도 자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잠시 가려졌고 대신 낙관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시기 일본 사회에는 독특한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땅값과 주가가 계속 오르자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의 땅값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까지 올라갔고 주식 시장 역시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돈은 생산보다 자산으로 향했고 성장은 점점 숫자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자산 가격은 실제 경제의 힘보다 빠르게 앞서 나갔고 빌린 돈 위에 다시 빌린 돈이 쌓여갔습니다. 1990년대 초 결국 균형은 무너집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한번 꺼진 불은 쉽게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버블이 붕괴된 뒤 일본이 맞이한 현실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였고 은행들은 부실 채권에 묶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멈추고 미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회복과 정체를 반복했지만 이전의 속도를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기는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시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는 다시 한번 중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세계의 기준 화폐로서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달러 중심 질서 자체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각국은 달러가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서 각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일본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강한 통화, 약한 통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은 언제나 특정 나라에 더 큰 영향을 남깁니다. 환율은 조정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균등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돌리고 누군가는 긴 시간을 감내하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은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통화의 방향은 국제적인 합의로 바뀔 수 있었지만 그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각 나라의 몫이었습니다. 선택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달러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에서 벗어나고 협약을 통해 조정되며 다른 나라의 선택과 얽히는 과정 속에서 달러는 여전히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각국은 오늘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통화를 둘러싼 선택이 앞으로 어떤 시간을 남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8장 달러의 시대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달러는 중심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환율은 조정되었고 특정 시기의 부담은 나뉘었지만 세계 경제가 의지하는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이 사라진 뒤에도 달러는 작동했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세계의 무역과 금융, 자본의 흐름이 달러를 중심으로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선택으로 끊어낼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세계는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금융위기와 부채 문제, 전쟁과 갈등이 반복되었지만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달러를 찾았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가장 익숙한 기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달러의 위치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질서 속에서 각국은 서로 다른 입장에 서게 됩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환율과 자본 이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달러가 강해질 때 누군가는 안정감을 얻었고, 누군가는 물가와 부채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수출과 수입, 원자재 가격과 금융시장은 모두 달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의 비용 구조가 바뀌고 물가와 생활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뉴스에서 숫자로 스쳐 지나가는 환율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달러의 움직임은 삶의 여러 지점에 흔적을 남깁니다. 달러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이 보입니다. 화폐는 언제나 기술과 전쟁 그리고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금태환제는 불신에서 출발했고 브레트누즈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플라자 합의는 강해진 질서를 조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때마다 완벽한 답은 없었고 각 선택은 새로운 문제를 남겼습니다. 지금의 달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신뢰 위에 서 있는 화폐는 그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달러의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세계는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 질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의 비용을 누가 감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금으로 보증되지 않는 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서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 하나의 기준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러의 역사는 그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알고 나면 환율 숫자 하나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오랜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달러의 역사는 한 나라의 힘이 아니라 전쟁과 선택,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이 밤의 속도에 맞춰 생각을 천천히 가라앉히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멈추고 오늘 하루도 함께 쉬어가겠습니다.